4월의 남산은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57의 나이에 소개팅이라니 처음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1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외로움만이 자리한 긴 세월. 나는 친구 미영의 성화에 못 이겨 조심스레 남산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병준 씨를 만났다. 60세라는 그의 나이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깔끔했다. 정갈한 수트 차림, 은은한 향수, 따뜻한 눈빛. 처음 만남인데도 이상할 만큼 편안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지숙 씨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의 저음이 카페 안을 부드럽게 울렸다. 우리는 커피를 사이에 두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병준 씨는 은퇴한 후 임대업과 골프장 지분으로 소득을 얻는다고 했다. 강남에 작은 건물 하나랑 제주도에도 땅이 좀 있어요. 농담처럼 웃으며 내뱉은 그의 말에 나는 그저 웃어 넘겼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설렜다. 나이 들면 사랑도 만남도 다 현실이 된다고들 하지 않는가. 따뜻한 마음을 나눌 사람이라면 재력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커피잔은 세 번째를 넘어갔고 병준 씨는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지숙 씨 괜찮으시면 간단히 저녁 어떠세요? 망설였지만 어쩐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으로 옮겼고 따뜻한 국물과 함께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다. 지숙 씨,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가슴이 철없이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린 함께 밤을 맞이했다. 고급 호텔 스위트룸, 촛불이 은은히 빛나는 방 안.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의 속삭임은 너무 달콤했다. 너무나 치명적으로. 그날 나는 13년 만에 다시 누군가의 품에 안겼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단 하루 만에 끝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병준 씨는 급한 일이라며 서둘러 떠났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다. 그는 곧 연락할 거라 믿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그의 말과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품, 그의 손길, 그의 약속. 모든 것이 어제의 꿈처럼 아른거렸다. 그런데 도착한 집 문 앞에서도, 옷을 갈아입고 나서도, 샤워를 하고 나서도 병준 씨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침이라 바쁠 수 있지, 급한 업무가 생겼을 수도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갔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저물고 밤이 되도록 그의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참지 못하고 내가 먼저 문자를 보냈다. 병준 씨, 무사히 잘 도착하셨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전화를 걸었다. 뚜뚜뚜. 연결은 되었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교통사고? 갑작스런 사고? 별의별 불안한 상상이 머릿속을 휘감았다. 그렇게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다. 괜찮으세요? 걱정돼서요. 답장 부탁드릴게요. 역시 답은 없었다. 불길했다. 어쩌면 그는 아니야, 그런 사람일 리 없어. 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독였지만 점점 마음 한켠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웠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병준 씨는 나를 버린 것이다. 불안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나는 병준 씨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최소한 이유라도 알아야 했다. 먼저 소개팅을 주선해준 미영에게 연락했다. 미영아, 그 사람. 병준 씨 연락이 안 돼. 미영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왜? 무슨 일이야?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하룻밤을 함께 보냈어.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 미영은 깜짝 놀라며 변명했다.
나도 자세히 아는 건 아니야. 그냥 친구가 소개해줘서 한 거였어. 병준 씨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싸한 기운이 돌았다. 혹시 그 친구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 미영은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를 넘겨주었다. 나는 곧바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준 씨요? 아, 그 사람. 혹시. 상대방은 말끝을 흐렸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재촉하자 상대방은 마지못해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 좀 문제가 있어요. 원래 그런 식으로 여자분들 만나서 연애하다가 사라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무슨 소리예요? 상대방은 차마 다 말을 못하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 사람 사실 유부남이에요. 부인은 지방에 있고 서울에선 몰래 이런 만남을 이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유부남이라고요? 대답 대신 전화기 너머로 짙은 침묵만이 들려왔다. 유부남. 내 마음을 들뜨게 했던 그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다정한 손길.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미영을 다시 불러내 따져 물었다.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소개했어? 미영은 연신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몰랐어. 진짜야. 나도 그냥 소개받은 거라. 하지만 이제 변명은 중요하지 않았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결국 사설 조사 업체를 통해 병준 씨를 조사하기로 했다. 비싼 비용이 들었지만 알아야만 했다. 일주일 후 조사가 끝났다.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없는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병준 본명도 가명이었다. 사업가? 거짓말. 빌딩 소유? 뻥이었다. 실제로는 소규모 중고차 매매 업체에 근무하며 주말마다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소개팅 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은근슬쩍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하룻밤 상대를 찾아다니는 것이 그의 패턴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그에게 상처 입은 여성들이 수십 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몇몇은 고소를 준비했지만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다녔다. 나는 손이 떨렸다. 믿고 싶지 않았다. 사랑을 꿈꿨던 내 마음이 순식간에 철저히 짓밟혔다. 병준 씨. 아니, 그 사기꾼은 내게 결혼을 속삭이며 접근했다. 내 외로움을, 내 간절함을 이용했다.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사라졌다. 병준 씨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느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켜지 않은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지나간 며칠을 되새겼다. 그날의 벚꽃, 그의 부드러운 미소, 그가 내 손을 잡던 따뜻한 감촉. 모두 거짓이었다. 나를 바라보던 진심 어린 눈빛조차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무엇보다 화가 난 건 나 자신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었을까? 어떻게 첫 만남에 그토록 모든 걸 믿었을까? 나는 57이다.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나이, 철없던 20살도, 사랑에 목매던 30도, 그런 철부지 시절은 한참이나 지났는데 그런데도 나는 단 하룻밤 만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내어주었다. 소름 끼치는 자기 혐오가 몰려왔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런 자책은 매 순간 숨을 옥죄어 왔다. 내 나이에도 사랑을 꿈꾼 게 죄였을까? 외로웠던 마음이 부끄럽고 믿었던 나 자신이 한심했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이 무서워졌다. 밖에 나가는 것도 싫었다. 길을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혹시 또 다른 병준 씨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의심하고 경계했다. 친구 미영도 다시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도 몰랐던 일이겠지만 어쩐지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집 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커튼을 치고 휴대폰은 침묵했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시간을 흘려보냈다. 정숙 씨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걱정스레 찾아온 이웃의 말에도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사실은 아니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숨어 있었다. 상처받기 싫어서 또다시 속고 싶지 않아서 모든 관계를 끊고 모든 기대를 꺼버렸다.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고 그 외로움은 스스로를 더 깎아먹었다. 이제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까? 그렇게 나는 어느새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섰다. 초췌한 얼굴, 퀭한 눈, 거칠어진 피부와 휘어진 어깨. 이건 내가 아니었다. 병준 씨가 망가뜨린 게 아니다. 나 자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고 해서 내 삶까지 빼앗길 필요는 없는 거다. 나는 다시 나를 되찾아야 했다. 작은 결심부터 시작했다. 오늘 하루만 침대에서 일어나기. 오늘 하루만 햇살을 한번 쬐기. 오늘 하루만 따뜻한 밥을 해먹기. 처음엔 힘들었다. 단순히 일어나는 것조차 벅찼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안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제 두 번 다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것만큼 나는 더 강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한 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친구를 정리하는 것.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 사소한 행동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모여 마음을 조금씩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오랜만에 동네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붉게 익은 토마토, 반짝이는 사과,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사과 한 봉지만 주세요. 상인은 환한 미소로 사과 봉지를 건넸다. 그 작은 친절에 괜히 가슴이 뭉클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더 이상 어제에 머물지 않겠다고. 상처는 상처일 뿐 내 인생 전체를 결정짓게 두지는 않겠다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나는 사과 봉지를 껴안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작은 변화가 하루를 만들었다. 하루가 모여 이틀이 되었고 이틀이 모여 일주일이 되었다. 나는 다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미영과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다. 미영아, 괜찮아. 너도 몰랐던 일이잖아.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수가. 미안해 정말.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걸, 좋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걸 조금씩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오랜 꿈이었던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다.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드는 순간 오래된 설렘이 다시 살아났다. 색을 섞을 땐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강사의 말처럼 인생도 그런 거였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나를 다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였다. 어느 봄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작년 이맘때 나는 병준 씨를 만났고 사랑이라 믿었던 거짓말에 속아 상처받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상처를 껴안고도 이렇게 다시 걷고 있었다. 벚꽃잎이 얼굴에 떨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내며 웃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의 달콤한 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온기만을 기대하며 내 행복을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사랑받을 자격은 여전히 내게 있었고 다만 진심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었을 뿐이다. 나는 다시 사랑을 꿈꾸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할 것이다.
수채화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그날도 나는 조심스럽게 파스텔색 물감을 풀어 붓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옆자리에 새로 온 사람을 보게 되었다. 단정한 흰 셔츠에 회색 카디건을 걸친 남자.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영호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살짝 웃으며 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숙입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그저 가벼운 인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차분한 태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공기가 인상적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짐을 챙기던 중 그는 먼저 말을 걸어왔다. 초록색을 이렇게 섞으면 더 부드러워져요. 작은 조언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요나 아는 체가 없었다. 그저 함께 나누고 싶은 소박한 마음. 나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섞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면 간단히 차 한 잔을 마시고 서로의 그림을 칭찬하거나 때로는 지난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영호 씨는 정년퇴직한 교사였다. 아내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한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 역시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석 씨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니었지만 홀로 살아온 세월과 다시 웃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주었다. 어떤 판단이나 조언도 없이 그저 경청하는 그의 태도가 무엇보다 고마웠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어갔다. 어느 날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 주에 미술관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저 그림을 보는 것,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될까? 다시 마음을 열어도 괜찮을까? 병준 씨의 기억이, 달콤했던 거짓말이 다시 아프게 다가왔다. 그러나 영호 씨는 서두르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친구처럼. 그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자.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다. 전시회 날 영호 씨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먼저 와 있었다. 정숙 씨 기다리는 동안 커피 한 잔 했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작은 종이컵을 건넸다. 따뜻한 라떼 한 잔. 그 작은 배려가 괜히 가슴을 울렸다. 전시회장은 조용했다. 우리는 나란히 그림을 감상했다. 영호 씨는 수다스럽지 않았다. 그림 앞에 오래 머물고 가끔 짧게 감상을 나눴다. 이 색감이 참 포근하네요. 이 풍경 어쩐지 마음이 편해져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다. 전시가 끝나고 근처 카페로 향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숙 씨와 함께 보니까 그림도 더 따뜻하게 보였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하루를 만들어줘서.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사이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 씨와 함께한 시간이 떠올랐다. 강요도 조급함도 없는 자연스러운 시간.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다. 민석 씨의 기억은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사랑을 말하던 그의 눈빛, 거짓이었지만 너무나 진실 같았던 그 시간들. 나는 다시 물었다. 과연 이번에는 진짜일까? 의심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막이 되었지만 동시에 나를 옥죄는 족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깨달았다. 영호 씨는 민석 씨와는 달랐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나를 흔들어 넘기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심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의 행복을 두려워하지 말자. 벚꽃이 다시 피어오르는 봄밤, 나는 그렇게 또 한 걸음 내딛기로 했다. 며칠 후 영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숙 씨, 내일 비 온다네요. 조심하세요. 작은 우산이라도 챙기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백 마디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저 걱정해주는 마음, 챙겨주는 마음. 나는 문득 웃음이 났다.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이런 작은 배려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작은 우산을 들고 미술 수업에 갔다. 강의실 문을 열자 영호 씨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우산 챙기셨네요. 다행이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말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매 순간 작은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의 따뜻함에 기대고 싶어졌다. 봄비가 내리던 날 영호 씨와 함께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우리는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말이 많지 않아도 좋았다. 그저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 깊숙이 편안함이 번져왔다. 문득 영호 씨가 말했다. 정숙 씨, 꼭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나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 주는 그의 말. 마음 한구석이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달콤한 말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옆에 머물러 주는 거라는 걸. 어느 주말 영호 씨가 소풍을 제안했다. 정숙 씨, 근처 공원에 피크닉 가볼까요? 도시락은 제가 준비할게요. 나는 살짝 웃으며 물었다. 직접 도시락 싸실 수 있으세요? 그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밥 정도는 자신 있어요. 물론 먹을만 할지는 모르지만요. 그렇게 우리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푸른 잔디밭, 봄 햇살, 그리고 시원한 바람. 돗자리를 펴고 앉아 영호 씨가 정성껏 싼 김밥을 꺼냈다. 비뚤비뚤하지만 정성 가득한 김밥.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맛은 보장 못해요. 그 말과 함께 한입 베어 문 김밥은 세상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따뜻했다. 우리는 도시락을 먹고 손바닥만 한 꽃을 꺾어 서로에게 건넸다. 말이 많지 않은 하루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득 찬 하루였다. 작지만 소중한 하루. 나는 이렇게 조금씩 다시 사랑을 믿어가고 있었다. 소풍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 씨, 다음 주에도 같이 나들이 가실래요? 나는 대답 대신 살짝 웃었다. 그 웃음 하나로 충분히 답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스치는 봄 풍경을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들떴다. 다시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민석 씨에게 받은 상처 이후 나는 다시는 설렐 수 없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영호 씨 앞에서 나는 또다시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두렵지 않았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진 설렘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천천히 쌓여온 조심스럽고 따뜻한 감정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한 번씩 함께 시간을 보냈다. 소박한 산책, 작은 전시회, 동네 카페. 특별할 것 없는 약속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영호 씨를 알아갔다. 그는 자주 웃었다. 사소한 것에도 진심으로 웃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 나는 그런 영호 씨가 점점 편해졌다. 가끔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주저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정숙 씨, 천천히 가요.
우리에게 시간은 많아요. 그의 그 한마디가 나를 한없이 안심시켰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다시 사랑을 꿈꾼다는 것. 그것은 천천히 쌓아 올리는 작은 신뢰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따뜻한 시간들이 쌓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영호 씨가 급히 약속을 취소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단순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이 불안해졌다. 혹시 거짓말일까? 혹시 나를 피하는 걸까? 혹시 과거의 기억이 불쑥 되살아나 나를 짓눌렀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아무 의미 없는 화면만 바라보았다. 다시는 이런 초조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심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다. 영호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겁을 내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영호 씨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정숙 씨, 어제 정말 미안했어요. 오늘 점심 괜찮으시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나는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겁이 났다. 만약 또 상처받게 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그때 민석 씨가 나를 속였던 건 그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지금 영호 씨를 의심하는 건 나의 선택이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오늘 2시 전에 가던 카페에서 만나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조금 떨리는 표정. 하지만 그 안에는 다시 믿어보려는 용기가 있었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랑을 선택할 것이다. 카페 창가 자리,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오후였다. 영호 씨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아는 분이 다치셔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거짓 없는 눈빛. 설명을 강요하지 않는 차분한 태도. 나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영호 씨, 저 가끔 무서워요. 누군가를 다시 믿는 게. 영호 씨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심스럽게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망설인 끝에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 시간들.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렵고 스스로를 더 깊은 외로움에 가둔 날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우리 둘 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그 상처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이어주고 있다는 걸. 그날 우리는 작은 약속을 하나 했다. 정숙 씨,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솔직하게 얘기해요.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서운하거나 불안할 때도 그냥 솔직히 말하기.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때로는 작은 오해에도 벽을 세우게 만들고 작은 침묵에도 깊은 두려움을 만들어냈으니까. 하지만 서로를 믿고 싶은 마음이 그 두려움보다 더 컸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다. 넘어질지라도 다칠지라도 이번에는 끝까지 솔직하자고. 함께 걸어가 보자고. 약속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편안해졌다. 걷는 속도도 대화의 속도도 서로를 배려하며 맞춰갔다. 때로는 장미꽃이 흐드러진 거리를 산책했고 때로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함께 걷는 길이 특별할 필요는 없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영호 씨가 말했다. 정숙 씨,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다시 길을 걸어줘서.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고맙게 여겨야 해요.
상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하더라도 천천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영호 씨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별건 아니에요. 그냥 정숙 씨 생각이 나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손수 만든 아파 책갈피가 들어 있었다. 진달래와 개나리를 곱게 눌러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책갈피. 나는 놀랐다. 값비싼 선물도 아니고 거창한 이벤트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거 만드느라 고생했겠어요. 영호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꽃이 지기 전에 꼭 선물하고 싶었어요. 나는 책갈피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이 사람에게 말이 아닌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평온하던 우리에게 갑작스런 소식이 찾아왔다. 영호 씨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갔다가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정숙 씨 미안해요. 괜히 걱정 끼쳐서.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직 서로를 다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겨우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우리를 찾아오는 걸까? 영호 씨는 담담하게 웃었지만 나는 그의 떨리는 손끝을 보았다. 수술은 어렵지 않대요. 하지만 당분간 회복이 필요할 거예요. 그는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얼마나 두렵고 외로울지. 얼마나 많은 불안과 싸우고 있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자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과거의 나였다면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멀리 도망쳤을지도 모른다. 상처받을까봐, 무너질까봐.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사랑은 좋은 순간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쁜 순간뿐 아니라 아프고 힘든 순간도 함께 견디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영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영호 씨, 저 여기 있어요. 언제든 필요할 때 꼭 옆에 있을게요.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리고 그 진심이 언젠가 우리를 더 단단히 이어줄 거라 믿었으니까. 영호 씨의 수술날. 나는 새벽부터 병원에 나와 있었다. 긴 복도, 차가운 공기, 쉴 새 없이 오가는 간호사들.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그 문 너머로 영호 씨를 영영 보내는 것만 같았다. 긴 기다림 끝에 의료진이 나와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경과만 잘 지켜보면 괜찮을 겁니다. 그제야 나는 무너질 듯 주저앉으며 눈물을 삼켰다. 병실로 옮겨진 영호 씨는 아직 약기운에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 하지만 그 손에서 나는 여전히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영호 씨 곁을 지켰다. 아픈 순간에도 불안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영호 씨는 점차 회복해갔다. 처음엔 겨우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겨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내가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영호 씨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숙 씨 고마워요. 나를 버리지 않고 옆에 있어줘서. 나는 조용히 웃었다. 영호 씨, 우리 서로 버린 적 없잖아요. 서로를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벚꽃이 흐드러지는 공원을 걸었다. 작년 이맘때 쓰라린 상처를 안고 외로이 걷던 나. 그리고 지금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나. 봄은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봄은 그저 계절이 바뀐 것이 아니었다. 내 마음에도 다시 꽃이 피고 있었다. 상처를 견디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마침내 서로를 만났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인생의 봄을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누군가의 거짓된 말에 속아 상처받고 스스로를 탓하며 깊은 어둠 속을 헤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상처가 끝은 아닙니다. 아픔을 껴안고 두려움을 넘어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요. 거짓된 말이 아닌 조용한 행동으로, 화려한 약속이 아닌 소박한 배려로 서로를 보듬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을 닫아버렸다면 기억해 주세요.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삶은 언제나 다시 피어나는 봄을 품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